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8월 27일 화요일입니다. 11시 정각이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화재 때문에 신경 쓰이시죠? 언론에 나오는 얘기 다 진실일까요? 전기차가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스프링클러가 문제였을까요? 언론에 보도된 것 이면의 진실을 이장환 슬로우 뉴스 대표가 나와서 전기차와 관련해서 오늘 브리핑 해드릴 거고요. 미국 대선이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해리스가 이기는 것 같은데 꼭 이길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또 웨이트리스 출신의 30대 하원 의원이 나와서 전당대회장 뒤집어 놨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이승원 시사평론가, 요즘 미국 대선 분석으로 아주 유명해지고 있어요. 네, 이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먼저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 모시고 뉴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또 뜨거운 뉴스가 있어요? 오늘은 먼저 어제 있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기분 나쁜 얘기하려고 이분 말씀이 너무 거치셔가지고 어땠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어제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이 야당 측과 이 여당 측이 과거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 아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질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라면서 맞붙기도 했는데요. 청문회 중에도 이 과거의 발언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기존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일제치하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하는 등 계속해서 역사관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이 역사관 논란이 빚어지자 여야 간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을 했습니다. 결국 어제 청문회는 윤석열 정부의 이 하반기 노동개혁을 이끌어가야 할 국무위원회의 청문회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질의보다는 과거 막말 논란 등에 대한 해명 및 사과 요구로 결국 파행을 빚은 모습이었습니다. 노동정책 어떻게 할지는 별로 얘기가 없었나 보죠? 네, 노동정책에 대한 얘기보다는 과거 막말에 대해서 사과해라, 뭐 못한다, 그리고 이제 일본 일제 식민지 관련된 이제 역사관 이런 부분이 좀 더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역사관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이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35년 동안은 일본이 불법 점거한 것이다. 우리는 합법적인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쵸. 이런 입장을 대한민국 정부는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노동부 장관이 될 사람이 나와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 이상한 것 같아요. 굳이 그것도 노동부 장관인데. 특히나 요즘 계속해서 뉴라이트 등 이제 역사 인식이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서 더욱더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불필요한 논쟁을 이렇게 일으키고 정작 해야 할, 풀어야 할 문제, 노동개혁 같은 과제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 아닌지 걱정되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얘기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다음 이야기는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이 응급실이 초비상 상태입니다. 지난 26일 건국대 충주병원 소속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전원이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병원을 그만두겠다면서 사의를 표했는데요. 이 건국대 충주병원은 지자체장이 지정한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이 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으면 지역 응급의료의 한 축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또 여기서 더 사직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는 데다가 오는 29일에는 보건의료노동조합의 총파업으로 전공의 공백을 그동안 메꿔왔던 간호사마저 파업에 나서는데요. 소위 요즘 같은 날 아프면 죽는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의료 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또 추석 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통상적으로 연휴 기간에는 의료 시스템이 과부하되는 환경인데다가 이번에는 의료진 부족으로 더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에 의료 대란을 한번 강하게 겪고 난 후에는 응급실 인력이 오히려 더 사직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모집은 그대로 유지하되 내년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전히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아, 그 의대적인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제기를 했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유예를 하자는 거는 윤석열 정부하고 맞서는 듯한 네, 좀 느낌을 거죠. 네. 주는 건데 이거 한동훈 대표한테 좋은 카드인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엔. 본인 책임은 없고. 확실히 나는 윤 대통령과 다르다 이런 시그널을 좀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문제에서 차별성을 보여줄 것처럼 하면서 당대표에 당선이 됐는데 그 카드는 꺼낼 수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뭔가 윤 대통령하고 나는 다르다 하면서 뭔가 지지율 유지하려고 하는 저는 되게 스마트한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최상병 특검법은 조금 당 내에서도 그렇고 강하게 주장하기에는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스마트하지만 효과적일지는. 네, 효과적일지도 모르겠고 사실 정도는 아니죠. 네, 최상병 특검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약속을 지켜야죠, 정치인이. 알겠습니다. 경제 뉴스도 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 누구나 지원 가능한 이 무순위 청약에 로또 청약이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지난달 경기도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는 무려 전 국민의 6%가량이 이번 청약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홈페이지가 마비되면서 청약 일정을 하루 연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무순위 청약은 현재 거주지나 청약 통장 없이도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충분한 판단이나 자금 마련 계획 없이 무작정 지원했던 당첨자들이 포기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청약에 당첨될 경우 최대 2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됐던 이 서울 서초구의 레미안 원펜타스의 경우에도 부적격자와 당첨 포기자의 등장으로 전체 일반 물량의 17% 가구가 다시 나왔습니다. 일단 지원해보고 아님 말고 식으로 덤비는 현 상황 탓에 정부는 이 무순위 청약 제도를 손보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지금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주지와 이 주택수 요건 등을 좀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녀가 2명 이상인 서울 거주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했던 이 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 센트럴 자이 청약에도 어제 25,300명가량이 몰려들었고요. 아직 다음 달까지는 강남 등에서 로또 청약으로 불리고 있는 이 재건축 단지들의 청약 일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서 정부가 어떻게 이 과열된 청약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고 본래 취지대로 이 건설적인 주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청약제도를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면서 무순위 청약 늘린 건데 집은 똑같이 있잖아요. 집이 늘어난 건 아닌데 더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면 당연히 경쟁률이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고 게다가 지난 5월, 6월까지만 해도 정부가 계속해서 가계대출을 완화해서 더 많은 사람이 돈을 빌려서 집을 사도록 부추겼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또 이렇게 너무 로또 청약이다 얘기가 나오고 또 최근에 은행 대출 조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조심하셔야 될 거는 영끌로 집을 사신 분들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 2018년, 19년에 그러셨던 분들 많다는 거 주의하면서 주택 구입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전현주 기자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전기차의 언론 프레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테슬라도 초기에 화재 많이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쓴 배터리 자체가 원통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전지처럼. 그래서 이 건전지를 쫙 이렇게 싸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공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나니까 여기에다가 불이 번지지 않는 재질로 그냥 다 채워버린다거나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진화를 했고요. 배터리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고도화시켜서 미리 이상이 오지 않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방식들을 쓰고 있고요. 또 하나 더 테슬라가 되게 스마트하게 접근한 거는 이 배터리 충전이 0에서부터 우리는 100이지 않습니까? 보통 쓰는 거는 한 80에서 85%예요. 멀리 가는 크루즈 여행 갈 때 한 95 정도까지 쓰게 만들고 뭔가를 해야겠다 했을 때 100까지 쓰게끔 사람을 유도를 시키게끔 화재에 관련된 예방과 운전자의 습관을 자연스럽게 바꾸는 방식들을 찾아서 진행을 시켰고요. 현대나 GM이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대규모 리콜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BMS가 배터리의 불량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개발로 엄청난 발전을 시켰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르다고 보실 수 있죠. 위기를 잘 수습한 회사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나 현대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GM. 네, 요즘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때문에 좀 불안하시고 조금 찜찜하기도 하고 그러시죠?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는데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전기차가 화재가 많이 난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화재가 나면 더 위험하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론에 많은 얘기 나오는데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시고 한번 하나하나 차곡차곡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청라 아파트 주차장 화재 그것 때문에 네. 지금 네. 뭐 다들 두려움이 많고 네. 언론을 보면 너무 무서워서 전기차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중고 매물도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네,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뭐 많이 보셨겠지만 운행 중도 아니고 충전 중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사흘 전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났는데 뭐 원인은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피해 차량이 140대나 되고요. 전소된 차량이 72대 그리고 이 아파트 전체 끄름이 올라가가지고 피해 규모가 100억 원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전기와 물도 끊기고 불길 잡기까지 무려 8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1500도 이상 온도가 올라서 자칫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이 골조나 콘크리트까지 녹아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이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기차가 특별히 더 화재가 많이 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이 온도라든가 이 피해 규모 그 불길이라든가 뭐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났다. 지금 이거잖아요. 네, 네. 근데 불이 확산된 거는 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작동 안 해서 확산된 것이지 그게 전기차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반론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전기차 그리고 또 이 전기 배터리라는 게 워낙 또 위험하기도 해서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건전지하고 전혀 다른데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착각을 하는데 이 니켈 카드뮴 그 배터리라는 게 실제로 이제 그 많이 휴대용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자칫 집안에도 굉장히 그런 비싼 배터리가 많은데 그게 충전용 배터리 네네, 우리 네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죠. 그런 것도 자칫 이제 그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이렇게 단락이 되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뭐 꺼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그 뭐 쇼핑몰에서 파는 그런 이제 배터리 있는데 임의로 분해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게 주머니 속에서 놓고 다니다가 그 장치 안전장치가 붙어 있지 않는 그런 배터리들은 자칫 주머니 속에서 이렇게 열쇠고리 등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껍질이 벗겨지면 안에서 거의 폭발하듯이 그래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런 배터리들은 굉장히 여전히 그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흔히 이제 그 전기차도 문제지만 흔히 하는 이제 그 전기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전기 자전거라든가 그런 이제 개인용 그 이동 장치들도 굉장히 좀 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그 통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전기차 화재라기보다 배터리 화재다 이렇게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일 네. 수도. 아직은 여전히 이제 배터리가 좀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또 통계를 보면 전기차 화재가 내연기관차 화재보다는 그렇게 뭐 많은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연기관차가 2,500만 대 정도 되고요. 화재가 3,7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는 54만 대였는데 72건. 이거 정확히 이제 비율을 내보면 전기차는 0.013 정도, 만 대 중에 10세대 정도 되고요. 만 대 중에 1.3대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연기관차는 0.014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전기차가 더 불이 많이 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기차가 화재가 비율은 좀 적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또 보면 이 내연기관차는 그 수십 년 동안 타던 차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기차는 사실 대부분이 이제 5년 미만 차들이라서 이 전기차도 좀 시간이 지나면 좀 화재의 위험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는 수많은 이제 그 작은 배터리 셀들이 묶여가지고 이제 패키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셀과 셀 사이에 그 방막이라는 게 머리카락 두께 정도 굉장히 얇은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이 방막이 녹기 시작해서 단락이 벌어지면 단락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이 불이 다른 셀로 옮겨 붙으면서 이제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열폭주 현상이라는 게 저번에 그 경기도의 아리셀이라는 배터리 공장에서 났던 맞습니다. 화재 원인이기도 맞습니다. 한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배터리 종류는 다르죠. 전기차하고 네. 거기하고. 다르지만 그 열폭주 현상은 이제 그 마찬가지죠. 하나의 그 수많은 셀 중에 하나에서 불이 붙으면 다음 셀로 옮겨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게 전체 모든 재료가 다 불에 타서 녹아내릴 때까지 리액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요.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이제 관리,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격이 좀 많아서 이 얼마 전에 사고를 보면 시속 13km로 가던 차가 이 도로에 그 연대에 부딪혀가지고 바닥을 부딪혔더니 거기서 이제 불이 붙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뭐 이 전기차가 특별히 화재가 많이 난다기보다는 여전히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대에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얼마 전에 그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의 에너지 밀도가 1kg당 290Wh 정도 되는데 수류탄이 385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수류탄의 한 75% 정도 되는 그 이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다. 물론 수류탄은 이제 한번 폭발하면 이게 엄청난 파편을 튕기기 때문에 이제 그 사상 무기가 되는 건데 리튬 이온 전지도 그만큼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또 이 전기차 화재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불이 붙으면 위에 있는 화재 감지기에서 그동안 감지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미 이게 또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 감지가 될 정도면 이미 서너 대 정도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소방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지하 주차장은 이번에 특히 더 그런 면에서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솔린 차도 뭐 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까 통계도 뭐 비슷하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은 사고가 나서 불이 나는 걸로 많이들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전기차는 지금 이번에 주차된 상태에서 불이 난 네, 거죠. 그게 네. 좀 다른 점인가요? 그러니까 그 전체 전기차 화재 중에 48%가 이 주정차 중에 그리고 충전 중에 발생했고 나머지 이제 절반 정도는 이제 운행 중에 발생하거나 사고가 나서 발생하는 충돌에서 발생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 차량은 이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기차는 주행하지 않을 때도 사고가 나는 비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주차장 사고가 이제 그 여러 가지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전기차는 충돌했을 때 화재가 덜 난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건수가 네. 똑같은데 네, 네, 이쪽이 네. 비율이 똑같으니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이제 서로 가솔린 차하고 좀 다른 점이고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불이 났을 때 열폭주가 있고 열폭주 됐을 때 주변으로 번지면 소방이 들어가서 진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지금 이 말씀을 주셨는데 네, 네, 네. 일단 그 배터리 문제부터 짚고 그다음에 그 그럴까요? 불을 네. 끄는 방법에 대해서 네. 좀 얘기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배터리가 네, 문제 좀 배터리가 세계적으로 한동안 이제 수급이 잘 안 돼서 이제 다들 뭐 난리였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또 굉장히 또 이제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중국의 또 자동차 시장이 엄청나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중국산 배터리조차도 수급이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특히 또 이제 벤츠 이번에 문제가 된 벤츠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배터리를 구하다가 이제 중국의 상대적으로 좀 저가 배터리 그리고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원래 이제 CATL이라는 배터리를 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알고 보니 CATL도 아니고 그보다 더 좀 이렇게 위험이 떨어지는 파라시스 배터리를 쓴 것으로 이제 드러났죠. 유럽에서는 이미 이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야 된다. 어느 회사 배터리를 썼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번에 사고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벤츠라는 고급차가 1억 원이 넘는 차가 이렇게 저가 배터리를 썼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소비자들의 그런 배신감과 분노가 좀 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이제 뭐 배터리 문제라고 보기는 또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게 테슬라도 불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배터리가 더 불이 많이 난다기보다는 모든 배터리가 그만큼 엄청 위험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비자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알고 살 수 있어야 된다 최소한. 그리고 뭐 식당도 원산지를 공급하는데 이 1억 원이 넘는 그런 자동차에 굉장히 중요한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벤츠도 여전히 그 전기차에서는 마이너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 차원에서 이제 좀 싸구려 배터리를 썼다는 의혹이 있는 건데요. 배터리 정보를 일단 공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유럽에서는 공개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걸 공개 의무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은 빠르게 아마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대자원님, 써니님 감사합니다. 따릉이나 타고 다니셔야 되겠다는데 저희 따릉이 많이 타고 대중교통도 많이 타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안인데 우리 뒤쪽에 다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경제 프로에서 이 전기차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거는 또 이 배터리가 2차 전지고 2차 전지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또 맞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또 우리나라 미래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키우고 싶어 했던 그런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중국산에 밀렸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뭐 뒤에 뭐 그 전기차 캐즘 이제 골짜기 성장하는 과정이 일시적인 정체 상태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주춤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성장 추세에 있는 거고요. 성장 속도가 예전과 같지 않다. 전기차 자체. 예, 기대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이제 공급 과잉이 나타날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건데 여전히 중국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뭐 최근에 공포에 빠졌던 건 테슬라 판매가 좀 주춤했던 것이지 중국산 자동차들의 전 세계 공략이 엄청난 속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 차들의 또 이제 전기차 시장 진입도 굉장히 가팔라졌기 때문에 테슬라의 좀 이제 경쟁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우려가 나오는 것 뿐이지 이 캐즘이 금방 지나갈 거라는 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은 또 이제 여전히 한국의 또 현대 기아차들의 또 미국 시장 공략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 캐즘이 지나가면 이제 본격적인 그 성장이 나타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캐즘에 대한 그 논란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 배터리, LG 엔솔, 그다음에 SK온, 삼성 SDI의 점유율이 약간 줄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그 성장 산업인 것도 맞고요. 지금 보시면 CATL이 한 37% 정도 되고요. BYD 둘 다 중국 회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3위, 4위, 6위를 한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점유율이 꽤 되네요. 네, 이게 이제 네 맞습니다. 점유율이 살짝 줄긴 줄었어요. 줄었는데 작년 대비 올해 줄어서 저 정도인 거고요. 여전히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는 이 전기차가 위축되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는 그렇게 좋을 거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체 입장에서. 뒤에 보겠지만 이제 전기차 캐즘 이 공포라는 게 사실 최근에 이 청라 아파트 사고 때문에 좀 이제 과장된 그런 측면도 있죠. 물론 그리고 그 차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1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사실 1차적으로는 그 차주가 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져야 되고 이게 차주가 들어있는 이제 그 보험이 있겠지만 보험에서 또 보상이 뭐 5억 원밖에 되지 않을 거다. 나머지 이제 95억 원 정도를 차주가 이제 다시 벤츠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되고 벤츠는 또 배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서로 이제 분담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이 벤츠가 사실은 배터리 문제로 또 리콜을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 차량이 리콜 대상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좀 있고 손해 범위를 두고 이제 갈등이 있겠지만 결국 이 위기를 넘어서면 결국 그 대세는 대세는 결국 전기차로 갈 것이고 이 안정성도 조금씩 보완될 것이고 이번에 사고도 결국은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배터리의 문제도 있지만 전기차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전기차 시대를 살아갈 거면 이런 이제 그 좀 소방 장비에 대한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 소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좀 어쨌든 간에 안전해야 되잖아요. 뭐 네네. 중요한 산업인 건 네. 알겠는데 안전해야 중요한 산업을 또 계속 지지하고 네네.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소방에서 불을 끌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을 이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세요. 네. 그게 사실인가요? 네. 지난번에 그 끝내준 경제에서도 다뤘다고 들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울 때는 좀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전기차는 불이 잘 안 꺼지는 거 맞죠. 한번 불이 붙으면 아까 열폭주 현상, 그다음에 체인 리액션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 화재가 심각하게 번지는데 그래서 이제 통째로 물에 담그는 게 안전하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소방 방재청에서 그 테스트를 해본 결과는 이 차를 들어다가 담그는 게 아니라 차 주변으로 이렇게 이제 그 막을 세우고 그 안에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차를 깔아앉히는 그렇게 되면 사실 쉽게 뭐 이제 그 불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불이 절대 안 꺼지는 거 아니고 물에 담그는 방식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그 이 화재 진압 훈련도 계속 그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이제 이번 경우는 사실 전기차의 문제라기보다는 내연기관 차라도 지하 주차장에 불이 발생했을 때 그게 이제 한번 불이 발생하면 옆차로 붙기 시작하면
이 진입조차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있었어도 주변 차량으로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었을 거다. 그랬으면 이제 이게 열폭주가 있더라도 좀 이렇게 그게 제한된 범위에서 이렇게 그 진압을 할 수 있었겠죠.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로 보면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전기차를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이고 과연 전기차의 위험을 제대로 대비했는가가 두 번째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으로 가면 전기차를 그래서 쓰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건 또 아닌 거죠.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확산되는 추세고 한국도 2030년까지 전기차 비율을 50% 늘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점유율이 한 8%밖에 되지 않으니까 15만 대 정도니까요.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전기차 위험하니까 쓰지 말자라고 가는 건 뭐 대안이 아닌 것 같고 우리는 결국 전기차와 함께 살아야 하는 운명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전기차 위험을 제대로 대비했는가라는 거 보면 사실은 이제 발생 확률이 0.013밖에 되지 않지만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요. 내연기관차였으면 사실 이제 뭐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가면 모든 아파트들이 이런 위험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적으로는 전기차를 지하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 그다음에 이 바닥 스프링클러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또 비용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전기차 주차 공간에만 뭐 설치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 전기차 지금도 이제 아파트마다 전기차 충전 설비를 이제 전기차 차주들이 좀 분담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게 이제 어떤 정부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전기차에 대한 특별한 이제 소방 방지 장비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이제 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인가도 좀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지금 써니님이 화재 진압에 물이 전기차에는 더 많이 들겠네요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 가솔린차 차량한테 불이 났을 때 물을 막 분사를 하는 게 조심스럽대요. 소방에서도 물을 분사하면 가솔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불이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특수 용제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나 가솔린차나 불 끄기는 둘 다 어려운데 특수 용제를 가져와서 분사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내연기관차는 그동안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준비가 돼 있고 전기차는 좀 준비가 덜 돼 있었던 게 아닌가. 가솔린차는 그러니까 한 30분이면 이제 불이 꺼진다고 불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청라 화재는 한 8시간 넘게 걸렸죠. 그리고 이제 물을 계속 끼얹는 것밖에 없다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아마 그 사고 초기라서 이런 그 사고를 많이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최근 이제 뭐 그 테스트들을 보면 이동식 수조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경우는 한 2시간이면 잡을 수 있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물에 담근다고 해도 이게 완전히 이 열폭주를 잡기까지는 한 10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계속 뜨겁다는 거죠. 뜨거우니까 그렇지만 물 안에는 있는 거고. 그렇죠.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물에만 담그면 어느 정도 이제 진압이 됐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2시간 정도면 진압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지하 주차장에 그 소방 인원과 그 장비가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데 너무 이제 뜨거운 경우에 아예 진입조차 못해서 이번 경우는 140여 대가 다 불에 탈 때까지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실제로 전기차 완전 소진돼서 안에 있는 모든 연료가 모든 배터리가 녹아내릴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지하 주차장의 스프링클러 바닥 스프링클러까지 아니더라도 스프링클러는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바닥 스프링클러는 좀 여유가 있는 그 아파트라면 이제 전기차 주차장 주차 공간만이라도 설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닥 스프링클러 아니고 위에서 분사하는 거라도 효과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위에서 분사하는 스프링클러만 있었더라도 이번 사고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라는. 배터리가 바닥에 있지만 위에서 분사해도 지금 이번 경우는 이제 그 주변 차량으로 번지면서 이게 아파트 그 주차장 전체에 불이 붙었던 거라서 만약 그 전기차 불이 꺼지지 않더라도 주변 차량으로 확산되는 것만 막았어도 이렇게 화재가 크지 않았겠죠. 5월이었나요? 네. 군산에서 뭐 비슷한 화재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저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때도 화재가 났었는데 그때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때는 스프링클러가 있었기 때문에 45분 만에 진화가 됐고 일단 천정에만 있어도 이게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제가 그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기차에 불이 나면 지하 주차장 전체가 다 불바다가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 경우는 전기차에 문제도 있지만 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을까? 스프링클러를 껐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화재 발생 그 경보가 나니까 이 관리실에서 이제 오작동인 줄 알고 그 경보를 껐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사실은 사고가 발생하려면 여러 개 그 스위스 치즈 효과라고 하죠.
에멘탈 치즈에 구멍이 있는데 여러 개가 맞물리면 그 통과되는 것처럼 이번 경우는 여러 그 위험들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비극을 초래했는데 적어도 스프링클러만 있어도 이렇게 사고가 크지 않는다. 이게 전기차의 문제라기보다는 최소한 안전 설비의 문제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를 사실 이번 경우에 그 교훈은 그래도 우리가 전기차를 포기할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 전기차로 가야 되고 이번에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겠죠. 위험 요인이 충분히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는데 왜 이 차를 리콜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책임 소재를 만약에 벤츠가 책임지고 그 해결을 한다면 차주들의 그런 불안감도 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이제 화재, 전기차 화재에 대한 그런 보완 뭐 제도가 필요하겠죠. 써니님 또 말씀 주셨는데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필요하죠. 그거는 그렇죠. 확실한데 네. 그래도 대비해서 안전하게 가야 되겠죠. 네. 스프링클러 하니까 최근에 또 불행한 사건인데 부천 맞습니다. 화재, 네. 모텔 네. 화재.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게 그 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일본이나 그 독일 같은 경우는 모든 지금 그 아파트에 5층 이상 숙박시설에 무조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그 돼 있는데 한국은 이게 지금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된 게 2017년이고 그 이전의 아파트들은 그 이전에 이제 고층 빌딩들은 설치하지 않아도 소급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건물들, 최근 지은 지 한 7년 안쪽의 건물들은 모두가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 이전의 건물들은 설치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래서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앞으로 이제 호텔이나 뭐 대형 숙박시설을 갈 때 스프링클러 뭐 몇 년도에 지은 건물인가를 좀 봐야 될 것이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좀 봐야 되겠죠. 스프링클러만 있었어도 상당 부분 문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숙박시설 화재가 최근 5년 동안 1,800건이고 3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그런 이제 그 취약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번에 고민이 좀 생겼고 뭐 보안 입법을 통해서라도 한국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어느 정도 규모 이상부터 좀 이렇게 스프링클러 의무화하는 것들만 있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우리가 늘 뒤늦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뒤늦게라도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고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맞습니다. 두 가지 지금 네. 대안을 말씀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 포비아가 지금 우리나라 크긴 큰 것 같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언론의 탓도 있긴 있겠지만 또 네. 마음속을 조금 불안하던 게 네. 사고가 나니까 또 이렇게 네. 발화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뭐 그 전기차 뭐 이제 그 완충 안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최근에 보도도 있었는데 팩트 체크를 해보니 그건 또 사실도 아니라는 또 반론도 있고요. 전기차 이미 그 제조에서 나올 때부터 100% 배터리에 100%를 충전하게 된 게 아니라 게이지의 100%는 실제로 그 배터리에 한 뭐 8, 90% 정도로 설정이 돼 있다는 거죠. 어차피 완충이 되지 않도록. 제조사가 그렇게 해놓는다는 네네.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완충이 되면 될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한 건 맞지만 사실 이 문제를 지금 BMS라고 하잖아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가 안전장치로 풀어야지 불날지 모르니까 뭐 휘발유를 조금만 채우고 다니라거나 그런 것들도 근본적인 해법은 아닌 거고요. 정확하게 위험을 직시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또 포비아로 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배터리 안정성은 상당 부분 좀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파라시스의 배터리는 또 파우치형이라서 특별히 더 취약했고 어떻게든 이 부분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어떤 이제 책임 소재를 정확히 가려서 보상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 있는 보상이 나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100% 벤츠 책임이죠.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가 보통은 완제품에 대해서 네. 소비자한테는 책임을 지는 거고 네네. 뭐 사실은 다른 부품 많잖아요. 에어매트가 어디서 생산됐는지, 핸들이 어디서 생산됐는지, 네네. 브레이크가 어디서 네. 나왔는지 우리가 이걸 다 따져서 소비자한테 사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맞습니다. 소비자한테 너무 많이 노력하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정말 다들 고민하시겠지만 이번에 좀 안타까운 건 일단 이 차주도 완전히 배상 책임에서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1차적으로 이 사람이 불행하지만 자기 차에서 난 화재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분이 그 100억 원을 다 배상해줘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 것이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좀 책임 있게 나서가지고 좀 책임 소재 그다음에 이런 그 공포에 빠져들지 않도록 좀 교통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거듭 말씀드리는 건 전기차는 뉴노멀이고 앞으로 우리가 모두 전기차와 함께 살아가야 될 운명이고 전기차 화재를 줄이면서 화재가 나더라도 이걸 더 큰 피해로 번지지 않도록
좀 이렇게 그 제도적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유럽은 전기차가 되게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지금 중국, 유럽, 미국 뭐 이런 순서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유럽이 또 보통은 법제도가 앞서가는데 네네. 지금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유럽은 지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 신차 판매 중에 88%가 이미 그 전기차로 옮겨갔고요. 아이슬란드도 70%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전기차로 옮겨가거나 이제 이 전기차 판매를 뭐 적극 지원하는 그런 양상인데,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그 독일이 이제 그 전기차 판매 지원을 좀 이제 줄였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다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캐즘 논란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 또 이 유럽 의회 선거에서 녹색당이 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득표수가 떨어져서 전기차 지원금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속도가 좀 더 늦춰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이제 유럽은 이미 상당 부분 전기차 효용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 이게 캐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중국 주도의 성장 속도 그리고 시장의 변화를 바꾸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제 빨리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빨리 그 전환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이 추세를 거스르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우리하고 뭐 아파트 같이 그런 형태의 주거 형태를 유럽이 갖고 있진 않지만,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거기도 있잖아요. 유럽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유럽도 사실은 이런 그 논의들이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서요. 그 배터리 제조사는 이미 2026년부터 공개하도록 법이 통과되어 있는 곳이 많고요. 지하 주차를 금지한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아파트들 보면 아예 이제 그 지상 주차장 없앤 곳들이 많잖아요. 근데 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왜 전기차에게만 특혜를 주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전기차를 위한 지상 주차장을 일정 부분 허용한다거나 그런 이제 제도적 변화, 그다음에 이 공동주택 단지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뭐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뭐 진입을 못하게 한다거나 전기차에 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로 이 뉴노멀에 대한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이렇게 방식을 논의를 해야 되겠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은 항상 어떤 위험성이 부각되는 시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때의 캐즘이라는 것도 생기고 산업적으로는 네네.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비행기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사고를 얘기할 때 비행기 사고를 다루는 방식과 자동차 사고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항공기 사고가 생기면 반드시 해법을 찾아가지고 보완하는 방식. 그래서 사실 항공기 사고는 거의 49만 분의 1까지 줄었다고 하죠. 49만 분의 1이면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9.11 9.11 테러 이후에 이렇게 이제 그 항공기 조종선 문을 밖에서 열 수 없게 바꾼다거나,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또 이제 한때 뭐 자살 테러 비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갈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 조종석에 앉아 있도록, 승무원이 앉아 있도록 한다거나, 한 사람이 조종석에 앉아 있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그런 제도적 보완들을, 기술적 보완, 제도적 보완들을 계속 하게 되죠. 전기차 사고나 이제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 전기차라서 특별히 위험하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될 것이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파라시스 배터리에 대한 좀 이제 그런 이 사용 점유율이 좀 줄어들면서 그런 보완하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겠죠. 항공기도 옛날에는 사고율이 높았는데 아주 낮아진 거죠. 50년대에는 4만 분의 1에서 지금 이제 49만 분의 1까지. 4만 분의 1이면 0.01이니까 네. 한 0.025 정도, 네네네. 0.025% 정도 되던 것이 지금 0.001%, 네. 0.02% 뭐 이렇게 된 네네네. 거네요. 10분의 1로 줄어든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기차, 사실 아마 관망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꾸준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이제 그래서 이제 지난해와 올해 보면 이제 전기차 대신에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수요도 많이 좀 늘어나기도 했고요. 네네. 최근에 좀 나온 이야기는, 희망적인 소식은 이제 완전 전기차보다는 이 주행 거리를 연장하는 방식의 어떤 이제 전기차 보조, 전기 보조 내연기관 차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에서 최근 개발하고 있는 자동차는 1리터만 넣으면 1000km를 갈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지만 전기를 계속 충전해가면서 자체로 충전해가면서 가는 그런 이제 새로운 대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엔진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이 있는데 엔진을 계속 이제 전기차를 충전해가면서 전기로 엔진을 네네. 모터가 아니고 엔진이 다른 엔진. 그러니까 아니요.
내연기관이 전기차를 충전하는 거죠. 전기를 충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모터로 네네. 가는 거군요. 그런 신기술도 나오고 있어서 이제 이 전기차의 혁신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뭐 일부에서 하이브리드 카도 전기차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 배터리가 훨씬 더 적긴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전기차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기술 혁신이 조만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아까 뭐 유럽에서는 신차의 80% 이상이 전기차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되죠? 이게 이제 통계가 좀 몸이 복잡해가지고 제가 좀 자세히 따져봤는데요. 한국은 그 작년하고 올해 이제 수입차 전기차가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긴 한데 국산이 3.5% 줄고 외국산이 3.5%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맨 위에 노르웨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한국은 맨 밑에 파란색 정도인데 작년 기준으로 이게 한 9%고요. 올해 기준으로 한 8% 정도 됩니다. 이제 8%도 뭐 꽤 높은 편이죠. 신차 판매 중에 뭐 지금 12대 가운데 한 대 정도가 이제 전기차인 상황이고요.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지만 또 2분기 들어서 미국도 좀 살아나는 추세고 유럽이 지금 이제 조금 주춤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전기차가 꾸준히 속도의 문제뿐이 늘어나고 있고요. 한국은 보면 지난해 2,500만 대 가운데 한국 이 전체 전기차 등록 대수는 54만 대 정도. 그리고 신차 기준으로 하면 8%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작년에 늘어난 전기차 대비 늘어난 등록 대수 대비 전기차 비중을 하면 33%까지 꽤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캐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이신 거네요. 뭐 이제 워낙 시장의 그 기대 수준이 높고 또 테슬라라든가 이제 배터리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잖아요. 그만큼 높은 성장성이 반영돼 있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주가 수준인데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이제 또 막 폭락이 오는 거겠죠. 그렇지만 전기차가 대세라는 건 부정할 수 없다. 비중 계속 높아지고 네. 있다. 그 해리스 네네네. 아니 근데 요 법무님이 전기차 사라고 보조금 줄 때는 언제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네. 보조금 그렇게 많이 줘요? 그거만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 보조금이 지난해 기준으로 1조 9천억 원을 잡았는데 2조 원 정도를 잡았는데 실제로 쓴 건 이제 1조 1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그 이야기를 우리 하고 그랬죠. 전기차가 과연 더 친환경적인가? 물론 친환경적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결국 전기차도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 그 비용을 봐야 된다면 결국 버스보다 전기차든 가솔린차든 훨씬 더 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 사실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과 자전거와 친환경 수단을 좀 더 늘려야 된다. 따릉이가 답이라는 써니님 말씀이 맞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로와 철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8조 원 정도인데 2조 원, 그다음에 거기 이제 전기차의 뭐 주차 혜택이랑 다른 혜택을 비하면 3조 원 가까이 된다고도 하는데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 예산이면 위례 신사선, 서부선 경전철 등 이제 좀 더 대중교통을 좀 더 늘릴 수도 있다.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워낙 비싸니까 보조금을 줘서 이제 늘리는 것도 맞는데 같은 예산이라면 대중교통 친화적인 사실 도심에서는 사실 대중교통을 늘리는 게 가장 친화적이긴 하죠.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해리스 말씀 주시려고 하셨어요? 네네, 그것만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면 돼요. 지금 이제 또 변수가 해리스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미국에서 당선 가능성이 좀 더 좀 더 높아졌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지금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유럽은 이미 우파가 득세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줄여서 지금 캐즘 논란이 나오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기차 시장에 또 판도가 바뀔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해리스는 지금 이제 조 바이든이 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계속 밀어붙일 것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전기차와 배터리에 무려 3,700억 달러를 계속 투자하겠다라는 입장이라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승원 평론가하고 같이 미국 대선 판세 분석하면서 얘기 더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이정환 대표님하고는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인상적인 도로철도 8조 원씩 쓰는데 전기차에 3조 원 정도 들어간다. 근데 3조 원이면 사실은 대중교통을 훨씬 더 확충할 수도 있는 돈이라서 따릉이와 대중교통에도 관심을 많이 갖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환 대표하고 같이 전기차 문제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해리스가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기 하실까요? 내기 좋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해리스 1번, 트럼프 2번입니다. 하나 둘 셋. 저는 해리스고 두 분은 트럼프인 거죠. 자,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해리스가 지금 기세 좋게 지금 치고 올라가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미국 정치의 고질적인 부분의 하나가 항상 이 인종 이런 것들이 걸렸거든요.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제목인데도 여성에다가 흑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정치에서 조금 불리한 요소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하고 넘어갈 것이냐. 이 배팅을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 트럼프 쪽에 배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은 왜 트럼프 의견이세요? 트럼프 대통령 총격 사건 AP통신사의 사진 한 장, 또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와 더불어서 해리스 부통령 또 한 번의 이제 행운으로 등장. 두 분 다 초등을 갖고 운의 대결이 시작하면 아마 피말리는 시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뭐 한 0.1% 정도 앞서지 않을까.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미국 대선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맞아요. 예, 이승원 시사평론가와 같이 또 오늘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우리가 처음에 일단 네. 바이든이 사퇴할 수도 있다. 이거를 단독 보도하셨고 사퇴할 수도 있다는 게 단독 보도인지도 모르겠지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가능성이라서 네. 그리고 트럼프의 귓가에 총알이 스쳤음에도 불구하고 해리스가 상승세를 탈 거다 그랬는데 맞았고. 그랬나요? 네. 기억이 나지 않아요. 티멀스 돌풍이 일고 있다. 돌풍 됐고 여기까지 맞췄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늘 짚어주셔야 되겠어요. 민주당 네. 전당대회 있었잖아요. 지난주 내내 다들 막 왜 남의 나라 전당대회를 그렇게들 열심히 모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당 전당대회는 관심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요. 미국 민주당에. 저도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연사들이 나와가지고 저도 그냥 계속 틀어놓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한 두세 번씩 돌려보기도 하고 예를 들어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사람의 연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진짜 한 서너 번씩 돌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보니까 내가 왜 남의 나라 전당대회 밤새고 보는지 모르겠다고 스스로 푸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약간의 어쨌든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아마 이원재 그 쌤도 열심히 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울림이 있었죠. 울림이 있었군요. 유명한 분들 많이 나왔는데 누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그럼 뭐 오바마 부부도 있고 그쵸. 뭐 저기 바이든도 있고 다 해리스도 있고 월스도 있었지만 저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그러시군요. 이분의 7분짜리 연설 7분짜리 연설 제일 멋있었습니다. 바텐더 공화당 사람들이 나한테 의원 그만두고 바텐더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언제라도 돌아가겠습니다. 맞아요. 일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와, 정말 멋있었어 정말. 저도 그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네. 굉장히 열정 넘치더라고요. 아직 젊어서 그런지 맞아요. 카랑카랑한 맞아요. 목소리에. 네. 전체적으로 한번 좀 조망해 주시죠.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메시지들이 나왔고 어떤 유명한 분들이 나왔어요. 일단 뭐 19일부터 22일까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카시오가 첫날 나왔고요. 그 바로 다음 연사가 힐러리 클린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어느 날 몇 시에 배치하느냐, 누구를 앞뒤로 배치하냐 이런 게 다 메시지고 정치인 거잖아요. 그런데 프라임 타임에 그러니까 동부 시간, 미국은 서부 시간 또 한 3시간 정도 차이 나죠. 3시간인가요?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5시간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하여튼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오카시오가 나왔고 그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이 나왔고 그리고 20일 날 이제 오바마 커플이 나왔고 21일 날 월스 그리고 마지막 날 대밀 장식하는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후보를 수락하는 그런 흐름으로 갔는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가 7월 13일 날 있었고 그 이틀 뒤인 7월 15일부터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엄청난 열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 된 것 같은 분위기가 실제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직 바이든이 후보직을 사퇴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보면은 나오는 사람들 제가 뭐 이 민주당만큼 열심히 본 건 아니지만 결국은 트럼프 한 명을 위한 전당대회였던 거예요. 이 킹을 위한 전당대회. 그런데 이번에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잔치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해리스라는 어떤 주인공이 있지만 우리 모두 단합해서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뭐 가족부터 친구부터 이웃부터 뭐 이런 이제 단어들이 쭉 나오면서
이게 당의 어떤 잔치집이었다면 공화당은 트럼프의 잔치집이었다. 여기서 크게 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그 눈에 띄었던 게 이제 계속 앞에서 환호성 지르잖아요. 뭐 USA 이게 보면 이제 공화당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 애국,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화당에서 주로 나왔던 그런 내러티브가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과거에 비해서. 예전에는 뭐 모든 사람이 다 애국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다른 식에 더 초점을 맞췄다면 뭐 노동에 대해서 뭐 여성에 대해서 이런 거였다면 이번에는 만만치 않게 우리가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화당 혹은 이제 중도 공화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도나 무당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어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많이 달랐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바이든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되게 전 인상적인데요. 청중이 We love Joe, 네, we love Joe, thank you Joe 그러면서 Joe. 막 연호를 하고 그게 땡큐 조라는 그 연호는 사흘 내내 나왔죠. 그런데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하기 전에 해리스가 깜짝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해리스는 보통 마지막 날 후보 수락을 하면서 항상 마지막 날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예전에 네.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첫날인가 나왔어요. 첫날 나와서 이제 바이든한테 최대한 예우를 갖춰주기 위해서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굉장히 많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름답게 떠나보낼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존경을 표할 것인가, 그 바이든이 50년간 이 워싱턴에서 서비스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 표시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우를 신경 썼던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땡큐 조라고 이제 연호를 했죠. 근데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후보직 사퇴해줘서 고맙다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네, 결국은 근데 그 본인은 얘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이든 본인은 네. 대통령 잘해줘서 고맙다. 그렇죠. 내가 이제 이 나라에 이 서비스한 거에 대해서 이제 연호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다 좋은 거 취하는 거죠. 같은 메시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이제 바이든 스스로도 그렇고 눈물을 흘렸고. 눈물 나요 진짜. 네, 그 눈물 나더라고요. 나는 이 대통령직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사퇴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6월 27일에 있었던 TV 토론, 트럼프와 바이든의 TV 토론 때문에 이제 바이든은 워낙 약간 자폭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 좀 우스꽝스럽게 말도 하고 약간 희화화시키기도 하는데 사실 어느 나라의 그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이 사람이 권력욕에 한번 그 심취하면 그걸 놓는 건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이 동네 반장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티켓을 그 부통령한테 넘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바이든 스스로보다는 민주당, 당보다는 또 이 나라를 위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바이든한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권력자든 그거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는 건 쉽지 않은데 이번에 이제 연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어쨌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연설 장면 짤막짤막하게 보면서 좀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 진행자가 가장 좋아하는 오카시오코르테스부터 해주시는 네, 거예요? 좋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설이 화제였는데 잠깐 보실까요? 네. Since I got elected, Republicans have attacked me by saying that I should go back to bartending. But let me tell you, I'm happy to any day of the week because there is nothing wrong with working for a living.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국회의원 하는 것보다 바텐더 하는 것이 더 자랑스러울 수도 있는 맞아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하원의원이든 바텐더든 그 어떤 직업 귀천이 없다. 그리고 내 리빙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라면서 이제 트럼프에 직격을 했죠. 그래서 아마 그 AOC라고 줄여서 부르죠.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AOC가 지난 2018년에 처음 하원 의원이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화제를 불러 모았던 게 당시 그 뉴욕주 하원으로 당선됐는데 당내에서 경선을 일단 붙잖아요. 그런데 낸시 펠로시 뭐 굉장히 아낀다고 하던 10선 존 크롤리 의원 당시 10선을 상대로 이 바텐더 출신 물론 이제 학교 나오고 이제 바텐더를 리빙을 그 생계를 유지했던 거죠.
알바를 참 여러 가지를 했죠. AOC가. 그런데 10선 당내 건물을 물리쳐서 그 자체가 이슈였던 경선에서. 거예요. 경선에서. 지금 2018년. 저분이 34살이라고 하던데 그러면은 그때 20대였던 20대인가 거예요. 그랬어요. 20대 후반에. 네, 최연소 뭐 하원 의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2018년부터 그랬는데 이제 워낙 바른 얘기를 많이 하고 톡톡 쏘는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인권, 여성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워싱턴에서 역시 한 50년 있었던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도 너무 소위 이제 우리 표현으로 약간 너무 나대는 젊은 뭣도 모르는 의원 이렇게 해서 조금 싫어했어요. 낸시 펠로시는 민주당의 최고의 원로죠. 그쵸. 가장 파워 있는 사람이죠. 그냥 가장 이스타블리시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기득권 세력인 거죠.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눈에는 이 AOC가 너무 거슬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4니까 6년이 지난 후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것도 힐러리 클린턴 바로 앞에 저 연설을 7분간 한다는 건 이 당내에서 얼마나 위상이 올라갔는지를 말해주는 하나의 또 그 장면이기도 하죠. 네. 제가 2004년에 미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2004년에? 오래됐다. 네. 그때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제 일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헤지펀드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었는데 국가 리포트를 써야 돼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예상하려면 대선을 예측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민주당 전당대회를 봤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 대학원생이던 제가 네. 미국에서 텔레비전으로 이제 그 헤지펀드 컨설팅사에 있는 동료들하고 같이 너무 어려운 일 DNC를 하셨는데. 보는데 거기에 갑자기 그때만 해도 흑인이 그 연단에 서는 거는 좀 생각하기 어렵고 젊은 사람이 서는 거 생각하기 어려운데 어떤 젊은 흑인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바마였어요. 오바마. 그렇죠. 그러더니 네. 저 사람 언젠가 대통령이 되겠는데 한 20년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4년 뒤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연단을 마련해 놓더라고요. 전당대회 때 스타를 탄생시켜서 미래의 감. 네. 계속 이번에 키우죠. AOC가 그걸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항상 지금 있는 권력 이후에 이 민주당을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새로 신인들을 계속 발굴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스타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2004년에 보셨던 그 오바마가 지금은 이제 AOC인 거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민주당 후원자들 가운데 뭐 차차기가 됐든 뭐가 됐든 AOC가 결국은 대통령 한번 하지 않겠느냐라는 희망 섞인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이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그러니까 AOC가 이끄는 이 진보적 흐름과 민주당이 얼마나 긴밀해졌는지를 보여준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주류였던 낸시 펠로시 이런 사람들은 쟤네 너무 시끄러워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가까워졌고 주류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주류와 가까워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게 곧 그 이제 의회 매체 더 힐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인용이 되는 언론인데 해리스를 제외하면 이 AOC 코르테스 의원이 받은 환호가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겠죠. 기자가 얘기했겠죠. 가장 컸다. 그래요? 환호가 가장 컸다. 저는 이제 제가 너무 오바마에 꽂혀 있어가지고 오바마의 환호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더 힐의 기자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나는 이번 주 언제든지 바텐더로 돌아가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트럼프는 바로 다음 문장이 그거예요. 트럼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1달러에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리치 피플, 이 부자들을 위해서만 무슨 일을 하지 그 외에 어떤 사람도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한마디로 중산층 출신은 해리스에 투표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대척점에 있는 의제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얘기했는데 뭐 길진 않았습니다. 7분간의 연설이었어요. 그걸 좀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잘 들리더라고요. 영어를 또렷하게 쉽게 해서. 맞아요. 네. 사이다네요. 그리고.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민주당이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중도 노선이라서 통합 노선. 생각해보면은 21세기 민주당은 오바마 통합 노선이었거든요. 그때 2004년에 연설할 때도 파란 미국과 빨간 미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미합 중국이 있을 뿐이 요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 마음 잡았거든요. 그렇죠. 통합으로. 그렇죠. 공화당원이라고 해서 게이 친구가 없어요? 민주당원이라고 해서 무슨 공산주의자들하고 친구예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목을 끌었고 바이든도 통합의 대통령이었고 오히려 공화당이 싸우는 대통령. 부시 계속 공격하고 싸우고 그리고 뭐 그리고 트럼프 더 그렇고 그랬는데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싸우는 민주당 대권 잠룡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진보적이네요. 그러니까 그 싸우는 게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지가 이제 해리스도 그렇고 AOC도 그렇고 모든 연사들이 했는데
싸우긴 싸워.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지 봐라. 트럼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운다. 근데 우리 민주당은 혹은 해리스는 당신을 위해서 싸운다. 당신을 위해서 서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트럼프와 계속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1달러의 나라를 팔아치울 사람이다. 1달러라는 단어까지 썼어요, 정말. 오바마 전 대통령한테 꽂히셨다고 하니까 그분들 것도 다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순서는 미셸 오바마가 나왔고 그 바로 다음에 버락 오바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셸이 자기 남편을 소개하는 이제 그런 순서였는데 일단 영상 먼저 보실까요? His limited, narrow view of the world made him feel threatened by the existence of two hard-working, highly educated, successful people who happen to be black. Who's going to tell him that the job he's currently seeking might just be one of those black jobs? Don't just sit around and complain. Do something. So, if they lie about her, and they will, we've got to do something. If we see a bad poll, and we will, we got to put down that phone and do something. If we start feeling tired, if we start feeling that dread creeping back in, we got to pick ourselves up, throw water on our face, and what? 사람들 사로잡는 힘이 있네요. 진짜 엄청나죠. 미셸을 이제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가 이제 같은 날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어요. 사실은 버락보다 미셸 오바마가 더 연설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사람을 막 휘어잡는 그거는 미셸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이제 미셸 오바마도 여러 군데서 연설하는 걸 좀 봤었는데, 그리고 이제 재선 당시에 나와서 연설하는 거 봤는데, 그때는 여전히 약간 좀 샤이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미셸 오바마가 거의 투사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훨씬 더 그 컨피던트한 그런 모습, 뭐 눈빛,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미셸 오바마 저 연설을 또 2번 들어봤는데 이제 연설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과 호흡해야 되잖아요. 앞에 그 수만 명이 앉아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환호를 이끌어내고 그럴 때 리듬을 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뭐 do something 뭐라도 해라. 지금 불평할 시간 없어. 전화라도 해서 옆집 사람한테 빨리 민주당 찍으라고 해. 라고 이제 뭐든지 하라는 얘기를 쭉 하는데 저 리듬을 살려서 현장의 어떤 그 열기를 또 북돋는데 미셸 오바마의 그 어떤 연설이 굉장히 훌륭했고,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Affirmative action of generation wealth라는 표현이 있는데, 트럼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ffirmative action은 사실 이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라고 해서 어떤 대학에 들어갈 때 뭐 유색 인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페이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를 얘기하면서 하면 사배자 전형, 사회 배려자 전형 같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대대손손 물려온 그 부를 갖고 있는 트럼프, 이게 걔한테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얼퍼너티브 액션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정책에 정말 혜택을 받은 사람이 트럼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네들끼리의 그 리그를 형성하고 부자들 집단을 형성하고 스스로도 그냥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렇게 대대손손 부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층의 삶은 도저히 모른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정책 역시 본인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다. 계속. 그러니까 모든 연사들이 쭉 그 맥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서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하고 중간에 연설을 좀 끊어야 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좀 톡톡 쏘는 표현들이 미셸 오바마 연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갑자기 미셸 오바마하고 버락 오바마하고 부부싸움 하면 어떻게 될까? 두 명의 이 명연설가가 서로에게 연설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 이런 저도 잠시 상상이 미셸이 이길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네. 버락 오바마 거 보면서 같이 비교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공정하게. 한번 보실까요? 네, 버락 오바마. We need a president who actually cares about the millions of people all across this country who wake up every single day to do the essential, often thankless work, to care for our sick, to clean our streets, to deliver our packages. We need a president who will stand up for their right to bargain for better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I love this guy. Tim is the kind of person who should be in politics. Born in a small town, served his country, taught kids, coached football, took care of his neighbors. He knows who he is.
and he knows what's important. You can tell those flannel shirts he wears don't come from some political consultant. They come from his closet, and they have been through some stuff. 그 옷은 자기가 고른 것이다. 야, 이게 핵심을 찌네. 미국 정치인들 다 정치 컨설턴트들이 만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미지 컨설팅 하고. 네. 어떤 색깔 입어야 되는데 넥타이는 무슨 색이어야 된다. 심지어 서민풍도 코치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그게 아니다. 저는 이제 오바마 연설이 전반적으로 다 훌륭했지만 재밌었지만 이 월즈 얘기할 때 정말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월즈 너무 사랑한다고 막 디스 가이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정치 컨설턴트들이 뭘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옷장에서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입을까 이렇게 건져 온 것 같은, 그러면서 이제 그 월즈의 아까 그 부인이었거든요. 그 여성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가 비추면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반복하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웃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정말 그 네브라스카라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코치하고 선생님하고 지역 이웃들 다 살피고 정말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쭉 그 서사를 이제 이어가면서 월즈에 대해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 니네들 영화 봐도 속편은 항상 엉망이야. 속편은 항상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가면 정말 재미없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트럼프를 또 한번 디스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미국 사람들 이제 연설하는 거 보면은 우리랑은 이제 맥락이 완전히 다른데 항상 가족부터 시작하죠. 우리 패밀리는 어떤 패밀리였고 어디서 이민 왔고 우리 할머니는 날 어떻게 키웠고 그 뭐 이혼 가정이면 내가 이제 이혼하는 아픔을 갖고 왔지만 또 누구를 만나서 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서사를 이어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웃을 알아가는 과정 이러면서 정치를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항상 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소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상을 얘기하면서 설득하는 어떤 그런 스텝을 밟거든요, 연설이. 그래서 오바마도 마찬가지였고 미셸도 마찬가지였고 해리스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엄마 얘기, 가족 얘기, 패밀리 얘기를 가장 먼저 이제 꺼냈죠. 그래서 오바마 연설도 역시 그 연설의 신이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교과서지, 교과서. 교과서죠. 네. 그러니까 약간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도 그냥 누가 보면은 그냥 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바마가 지금 얘기하는 거, 미셸이 얘기하는 거를 다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뭔가 설득이 되는 그 묘한 그 오감이 작동하는 연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역시 대선급의 주자들은 아예 어나더 레벨로 연설을 하는, 예, 그 여전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두 분 연설로 싸우면은 미셸이 이길 것 같은데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은 좀 그렇죠. 그 제가 영어 공부하겠다는 사람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을 그대로 외워서 말할 수 있게 되면 영어 실력이 2단계 상승한다. 그렇죠. 그냥 외워서 뜻을 몰라도 그대로만 하면 너무 쉬운 문장으로. 그리고 맞아요. 또 하나 있죠. 힐러리 클린턴의 연설을 듣고 이해했다고 해서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워낙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정말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만큼 쉬운 언어로 설명하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은 대충 좀 알아들을 것 같아. 아, 나 영어 이제 잘하나 보다. 그러면 이제 아니야, 그건 아니고 약간. 근데 교과서인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네. 그거 정치인의 굉장한 강점이죠. 굉장히 강점이죠. 네. 아까 팀월즈 얘기를 오바마가 얘기해서 굉장한 호응을 끌었는데요. 네. 팀월즈도 연설을 한 거죠? 팀월즈 부통령 후보니까 당연히 했죠.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나 입담 좋은 아저씨인지 한번 농담 느끼실 잘하는 수. 거. They are weird 이거 가지고 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I had 24 kids in my high school class, and none of them went to Yale. I had 24 kids in my high school class, and none of them went to Yale. 아무도 스카이 못 갔어요. 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나 서울대 아무도 못 보냈어요. 뭐 이 얘기 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완전 시골 촌구석이었어. 동네 한 400명 있었던 마을에서 태어났고, 내가 고등학교 때 가르치는 애들이 한 24명 있었는데 누구도 예일대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벤스를 저격한 거죠. 네, 트럼프의 그
부통령 JD 벤스를 이제 겨냥한 거죠. 왜냐면 예일대 나왔죠. 예일대 나왔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서민 경쟁이잖아요. 트럼프가 벤스를 고른 것도 해리스가 월스를 맞아. 한 것도 사실은 서민 경쟁이고 누가 진짜 중산층인가, 누가 정말 미국의 평균인가 얘기를 하는데 벤스도 오하이오 출신의 뭐 굉장히 안 좋은 집안 환경에서 이걸 막 일으켜서 결국은 예일대까지 가서 하는 굉장히 성공 신화 같은 정말 그런 표본이잖아요. 하지만 월스는 나도 그런 데 간 적도 없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도 그 누구도 예일대 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가로 열고 이게 진짜 중산층 평범한 삶 아니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일대 간 게 그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 중산층 서민 경쟁에서는 어떻게 굳이 보자면. 그래서 저 부분이 연설 초반에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 노발이 그 예일 가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이.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미식축구 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러면서 이제 미식축구에서 쓰는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이 지금 이 선거에 빗대면서 그리고 처음에 하원 의원하고 나중에 주지사가 되신 건데 이 월즈가 처음에 캠페인 할 때 학생들이 다 도와줬어요.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정치라는 거는 하나도 모르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하원 의원 했던 그 주가 원래 공화당이 굉장히 강세에 있는 주예요. 그러니까 레드 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갑자기 민주당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쟤 왜 저래 약간 그랬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정말 그 자원봉사로 뛰면서 본인을 도와줬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하원 의원을 할 수 있었고 주지사까지 할 수 있다면서 이 자기 풀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지사 하면서 이제 무상급식, 뭐 주택 정책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사회 복지 혜택을 어떻게 했는지 쭉 얘기하고 결국 이제 이것이 나의 혹은 민주당의 앞으로 정책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설을 이어갔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그 자기 공약들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일종의 정책이니까. 청중석에서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That's my dad 하면서 맞아. 막 울어서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굉장히 근데 또 화제였죠. 공화당 쪽에서는 이걸 조롱하는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네. 아들이 사실 좀 장애가 있잖아요. 부분적인 장애가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 순간에 너무나 자랑스러워가지고 일어나서 그걸 토해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죠. 그렇죠.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내죠, 감정을. 그래서 그러네요. 저도 누구지 했는데 그 아들이더라고요. 이제 가족들 쭉 앉아있는 그 좌석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막 눈물 쏟으면서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 올라와서 또 눈물 쏟으면서 이제 아버지랑 포옹하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죠. 그런데 역시 저거 너무 뭐 울보 아니야 이러면서 또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굉장히 좀 나뉘어지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 네. 감동적이죠. 그렇죠. 아 근데 진짜 이거는 번외인데 월즈하고 벤스하고 오바마 사이에 버락 오바마 사이에 이 묘한 순환 참조가 있네요. 벤스가 오바마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오바마 시골 동네에 살 때 오바마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흑인인 줄 나는 몰랐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버드 나왔고 변호사고 너무 잘 나가는 너무 사람이라서 잘 총구사 사는 나로서는 그냥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오바마가 또 대통령이 말하자면 대통령이 돼서 지금 그걸 저격하면서 팀 월즈야말로 진짜 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팀 월즈가 나와가지고 또 우리 애들은 예일대는 가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고등학교 교사로 살았어요. 네, 뭐 평범한 삶. 벤즈 너는 실리콘밸리 가가지고 그 부자들 돈 받아서 살아온 거잖아. 지금까지 정치인 된 거잖아. 이렇게 저격을 하네. 재미있는 순환 참조. 계속 예, 순환이 되죠. 네. 판세까지 해주시고 가셔야 돼요. 아 판세. 예, 예. 판세는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에 해리스가 7%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전체 내셔널 그 전국 사이즈로 하는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고 경합주가 의미가 있는데 이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경합주는 별로 그렇게 유의미한 그 숫자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 나오긴 했죠. 그 25일 더 힐에서 발표를 한 건데 그 페리 디킨스 대학 여론조사 17일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앞에 한 이틀 정도 이제 겹치는 시기입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50대 43, 7%포인트 차이로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또 오차 범위 안에 있어요. 딱 걸려요. 플러스 마이너스 3.5기 때문에 그 레인지가 7이거든요. 그래서 딱 걸려서 여론조사 그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항상 오차 범위를 보셔야 되는데 뭐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 2.1, 2.2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그 범위 내에 있으면 사실은 그 별로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포인트 앞지른다는 숫자가 나왔고 아마 계속 앞으로 경합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다 뭐 해리스랑 트럼프랑 반반이고 오차범위 안에 있고 그리고 여전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트럼프가 여전히 강합니다. 예, 예. 해리스가 앞선다고 단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그 자체는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가 이기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주 기술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해리스 얘기를 자주 이제 하니까 왜 급상승했는지 하니까 그러면 해리스가 이긴다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요. 해리스가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이긴다는 것은 아니다. 예,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차범위 안에서 어쨌든 엎치락 뒤치락 할 때 결국은 충성도 높은 유권자들, 결집도 높은 사람들이 가는데 이 응집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투표장에 직접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투표할 사람들은 아무래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더 많아 보이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이런 조사를 보면 아직도 해리스가 그래서 스스로도 계속 언더독이라고 해요. 그게 약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선이나 이런 거 할 때 앓는 소리 한다, 뭐 우리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아까 언더독 효과를 누리는 건데 해리스 쪽의 이제 전략가들도 지금도 계속 언더독이다. 우리는 이기지 않고 있다. 그 전당대에 나왔던 모든 연사들이 지금 우리 쉽지 않은 전쟁을 지금 시작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전화 한 통화라도 더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여전히 트럼프가 강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그게 어려운 척하는 걸 수 있는데 실제 여론조사 보면은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 결집 효과 때문일까요? 해리스가 후보 수락 연설을 할 때,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연설의 대미는 해리스잖아요. 해리스였죠. 해리스는 팔레스타인을 좀 강조를 했다고 기사에서 봤어요. 처음에 언급한 건 이스라엘이었어요. 저도 이스라엘. 어느 순서로 얘기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처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했고 이스라엘 하마스 얘기했고 그다음에 김정은이라는 단어를 똑똑히 김정은 얘기했죠. 해리스가 김정은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 가지 그 독재자들이 있는데 이제 김정은을 톡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가자 지구 시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디펜스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서포트를 먼저 언급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자 지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휴전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대로 그 팔레스타인대로 얘기를 해서 지금 해리스가 처한 그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는 그런 연설이 아니었나 싶어요.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누구 한쪽 손을 들어줄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지금 원래 민주당에서 바이든이 위기라고 이야기했던 건 저번에 한번 짚어주셨던 팔레스타인계, 그러니까 아랍계 미국인들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는 데서 그렇죠. 위기 조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 경합주 가운데 미시건에 아랍계 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때 왜 10만 표 이상 직접 가서 지지 후보 없음을 굳이 가서 찍었다고 했잖아요. 네. 어차피 바이든인데 지지 후보 없음을 찍었다는 거죠. 네, 그 바이든한테 경고를 줬고 지금 컨벤션 할 때 그 주변에도 수천 명이 계속 아랍계 그 팔레스타인의 인권에 대해서 그 지지하는 랠리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해리스가 이 가자 지구에 대해서 혹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순서가 어쨌든 이스라엘 기본 그 이제 워싱턴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다음 이제 가자 지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아랍계 사람들을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 정도로는 안 된다. 저 뻔한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시인의 한 문구를 인용했는데 스카프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도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카프를 든 사람이 해리스고 도끼를 든 사람이 트럼프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양쪽 다 똑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 아주 날카로운 얘기네요. 네. 그래서 아랍계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좀 여러 개를 읽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아랍계 이 유권자들은 여전히 굉장히 좀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줬다고 볼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 뭐 우리가 투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트럼프한테 가서 찍을 수도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정말 화난 아랍계 그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미시건이 워낙 중요한 주인데 거기에 그 최대 밀집된 그 아랍계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숫자 자체로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6번째예요. 그러니까 아랍계 뭐 뉴욕에도 많고 텍사스도 많은데 6번째인데 가장 밀집돼 있고 한 20만 정도 되나요? 유권자가 23만 그 정도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미시건에서 만약에 트럼프로 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타격이죠. 네, 미시건이 선거인단 15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곳이에요. 당락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어서 좀
아직까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많은 연사들이 나와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지만 진짜 핵심 지지층을 결집을 완전히 시킬 수 있는지는 아직은 해리스 본인에게 굉장한 딜레마가 있는 상황이다. 네. 트럼프는 결집은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여전히 아직은 높은 걸로 본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해리스가 급부상한다고 해서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오지는 않을 거다. 다만 중도 무당층 혹은 민주당 지지였지만 포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물결에 어느 정도 좀 합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조금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가 강력하다. 트럼프가 여전히 강하다. 네, 강하다. 오늘의 결론은 그거군요. 네. 여론조사는 지금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앞으로도 좀 계속 짚어주세요. 네, 네,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전 11시에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라이브 진행하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미국 대선 짚어봤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승원 평론가와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